인도네시아는 왜 끝내 KF-21을 놓지 못하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상황은 모순처럼 보인다.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해놓고 분담금은 제때 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돌연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칸과 정부 대 정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겉으로만 보면 인도네시아가 KF-21을 버리고 다른 선택지를 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선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노리고 있는 것은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KF-21 공동개발은 처음부터 단순한 무기도입 사업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는 완성된 전투기를 사오는 구매자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 참여해 장기적으로 자국 항공산업의 체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담금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산업 전략, 그리고 내부 권력 구조까지 얽힌 복합적 사안으로 변질된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손을 뗐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현재 한국에는 KF-21 시제기가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인도네시아가 가져가기로 약속돼 있었다. 그러나 분담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이 시제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시제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 문제가 아니라 시험 비행 데이터와 조종 경험, 그리고 향후 생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손에 넣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이다. 기술 이전 문제 역시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KF-21 공동개발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기로 한 것은 핵심 전투기 기술이 아니다. 레이더나 엔진, 항공전자 장비의 핵심 알고리즘 같은 것은 한국 내부법과 국제 규제로 인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가 기대하는 기술 이전의 본질은 생산 기술이다. 장차 인도네시아 버전 KF-21을 자국에서 조립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항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요소다. 여기에 미국이라는 변수가 개입된다. KF-21에는 미국산 부품과 엔진이 사용된다.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자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승인과 규제라는 또 다른 장벽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미국과의 군사협력에서 제약을 경험해왔고 이로 인해 항상 대안을 동시에 탐색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와의 양해각서 체결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KF-21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다른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칸인가? 칸은 아직 시제기 한 대만 존재하는 개발 초기 단계의 전투기다. 양산 일정도 불투명하다. 성능만 놓고 보면 이미 시험과 양산 단계에 진입한 KF-21이 훨씬 앞서 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전투기 성능 자체보다 정치적 유연성과 거래 구조에 있다. 튀르키예는 과거 F-16 매너 생산 경험을 통해 항공기 생산과 수출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고 최근에는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환경은 인도네시아에게 협상의 여지를 넓혀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KF-21과 칸 사이에서 단순히 더 좋은 전투기를 고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진짜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기술 접근성, 정치적 거래 가능성, 그리고 자국 방위 산업의 장기적 성장 경로다. KF-21은 이미 실체가 있고 한국 공군 전력화라는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항공산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시선을 전투기 외형이나 재원에서 떼고 정치와 권력의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단순히 분담금 미납 때문만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내부 권력 구조 변화와 국방정책 방향 전환이 맞물려 있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존재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다. 프라보워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 국방장관 시절부터 KF-21 공동개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기술이나 군사적 판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형 방산사업은 언제나 정치자금, 영향력, 그리고 비공식적 이해관계와 얽히기 마련이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21 사업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지 않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분담금 문제라는 형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선택은 단순한 재정 압박이 아니라 협상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KF-21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정보와 경험을 축적했다. 시험 비행에 자국 조종사가 참여했고 개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이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손을 떼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완전한 이탈이 아닌 지연과 압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분담금을 미루는 대신 한국 측의 양보를 끌어내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 지점에서 튀르키예의 칸이 등장한다. 인도네시아가 칸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순간 KF-21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됐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전략이다. 하나의 카드만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보다 복수의 대안을 들고 나오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칸은 아직 불확실성이 매우 큰 전투기다. 시제기 한 대가 날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실전 배치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KF-21은 이미 비행시험을 거쳐 블록 1 단계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실제 양산 일정과 전력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인도네시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을 선택지로 올려놓은 이유는 이 전투기가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최근 방위산업을 외교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무인기 수출로 이미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고 거래 조건에서도 상대국의 정치적 요구를 비교적 유연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인도네시아처럼 다극 외교를 추구하는 국가에게 이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 미국의 규제와 승인 절차가 뒤따르는 KF-21과 달리 칸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선택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계산은 다시 KF-21로 돌아온다. 칸은 아직 미래의 약속에 가깝고 KF-21은 이미 손에 잡히는 현실이다.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KF-21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기반 구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산 기술 이전, 조립 라인 구축, 항공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KF-21은 이미 구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이중 전략이다. 겉으로는 칸을 선택하는 듯 보이며 한국을 압박하지만 동시에 KF-21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다. 이 미묘한 줄타기는 인도네시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과 국내 정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이 복잡한 계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KF-21이 인도네시아에게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점이다. 이제 시선을 전투기의 미래 전장 개념으로 옮겨보자. 인도네시아가 KF-21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전투기가 단순히 현재 기준의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라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바로 이 점이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KF-21 블록1은 기본적인 공중전 임무에 집중된 구성이다.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다.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실전 배치 가능한 전투기를 먼저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성능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블록 1 단계에서 KF-21은 안정성과 기초 전투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계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블록 2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KF-21은 공대공 임무를 넘어 공대지, 공대함 임무까지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한다. 이는 단순히 무장을 몇 개 더 다는 수준이 아니다. 센서 융합, 임무 컴퓨터의 처리 능력, 전장 인식 능력까지 전반적인 항공전자 체계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인도네시아가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일 임무 전투기가 아닌 자국 공군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다. 더 나아가 KF-21은 유무인 복합 운용이라는 미래 전장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과 무인기 협동 작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유인 전투기가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보다는 무인기를 앞세워 정찰과 교란을 수행하고 핵심 타격만 담당하는 방식이 점차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은 이러한 작전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해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가다. 모든 임무를 고가의 최첨단 전투기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KF-21과 무인기를 결합한 운용 개념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작전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인도네시아의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블록 3단계에서 논의되는 스텔스 성능 강화 계획이 더해진다. KF-21은 외형만 보면 전형적인 4.5세대 전투기다. 무장을 외부에 장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계 초기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형상과 구조가 적용돼 왔다. 이는 장차 내부 무장창을 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내부 무장창은 말처럼 간단한 기술이 아니다. 고속 비행 중 동체 내부의 문을 열고 무장을 투하하는 과정은 기체 구조와 공력 설계, 제어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영역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이 내부 무장창으로의 진화를 논의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 설계 자체가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적 진화 가능성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 지금 당장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KF-21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성능 향상을 함께 경험하고 그 과정에 자국 산업과 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 미래 전장 기술의 학습 과정 자체를 확보하는 선택이 된다. 결국 KF-21의 진짜 가치는 현재의 성능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 전투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KF-21이 이미 완성된 답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이다. KF-21 논의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지점은 결국 엔진 문제다.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레이더도 무장도 아닌 추진력이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국산 엔진 개발 논의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현재 양산될 KF-21에는 미국산 F414 계열 엔진이 사용된다. 이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향후 배치될 초기 물량에도 변화는 없다. 이 선택은 현실적인 판단이다. 안정성이 검증된 엔진을 사용해 전력화를 앞당기고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블록 3단계 혹은 아예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엔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면 기체는 필연적으로 무거워진다. 무게가 늘어나면 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4.5세대 전투기 기준에서는 충분하지만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지향하는 단계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 기술의 해외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더 이상 면허 생산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동일한 현실에 직면한다. 엔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기체 설계와 항공전자 기술이 발전해도 엔진이 따라주지 않으면 전투기는 그 자리에 멈춘다. 그래서 국산 엔진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물론 대가는 막대하다. 개발 비용만 해도 수조 원 단위가 예상되고 시간 역시 짧지 않다. 고온 고압 환경을 견디는 소재 기술, 정밀 가공 능력, 신뢰성 시험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지금까지 한국이 축적해온 엔진 기술은 점진적으로 진보해왔지만 대형 전투기 엔진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KF-21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항공산업 자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엔진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면 결국 조립과 유지보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KF-21 국산 엔진 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엔진은 사실상 독점 영역이다. 단발 엔진 하나로 압도적인 추력을 내는 기술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이를 외부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국가는 운용 제약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이런 구조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장기적 선택지가 오히려 전략적 가치로 떠오른다. 결국 엔진 문제는 KF-21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전투기가 단순히 지금의 전력 보강을 넘어 미래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험난한 길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항공 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맞닿아 있다. KF-21을 둘러싼 논쟁이 최고조에 이르는 지점은 다른 5세대 전투기들과의 비교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F-35, J-20, Su-57 같은 이름을 떠올린다. 이 전투기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KF-21은 분명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비교 지점에서 KF-21의 위치와 전략적 의미를 정확히 짚지 않으면 판단은 쉽게 왜곡된다. 먼저 F-35와의 비교다. F-35는 명백한 5세대 전투기이며 센서 융합과 항공전자 체계에서는 현재 세계 최상위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제약을 동반한다. 운용 국가는 기체를 보유하지만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임무 데이터, 일부 무장 운용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과 관리 아래 놓여 있다. 실제로 이를 운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내 전투기지만 완전히 내 것은 아니다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이 점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온다. 인도네시아는 특정 강대국에 종속된 군사체계를 원하지 않는다. 정치 상황에 따라 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전투기는 전략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KF-21은 이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완성도에서는 F-35에 미치지 못하지만 운용주권과 개량의 자유도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다. 러시아의 Su-57과 중국의 Je-20 역시 마찬가지다. 이 전투기들은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정보와 제한된 수출 가능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항공전제 장비와 실질적인 작전 능력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기종을 선택한다는 것은 군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반면 KF-21은 시험 과정과 개발 일정, 성능 개량 로드맵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 블록 1에서 시작해 블록 2, 블록 3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진화는 단기간에 완성된 기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장 경로다. 인도네시아가 이 전투기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당장 세계 최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수출 시장에서의 위치다. KF-21은 초고가의 5세대 전투기와 중고 전투기 사이의 공백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 충분한 성능과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개량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투기는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처럼 다목적 운용과 예산 효율을 중시하는 국가에게 이 포지션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결국 KF-21은 비교 대상이 잘못 설정될 때 과소평가된다. F-35와 같은 최상위 전투기와 직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자신만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이 전투기의 전략이다. 인도네시아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외부의 시선과 달리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여전히 KF-21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인도네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KF-21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가? 그 답은 전투기의 성능표나 비교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시간표에 있다. 인도네시아에게 KF-21은 지금 당장의 완성형 무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성장 경로 그 자체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광대한 영공과 해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단일 기종으로 모든 임무를 해결할 수 없고 예산 역시 무한하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화려해 보이지만 통제권이 없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현재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스스로 키워갈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다. KF-21은 바로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KF-21은 이미 한국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중간급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한 것은 공군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투기는 전장에서 검증되고 운용 과정에서 진화한다. 인도네시아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책상 위에서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실전 운용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전투기다. 수출 시장의 관점에서도 KF-21은 독특한 위치에 서 있다.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려운 최상위 전투기와 이미 노후화된 중고 전투기 사이에 공백을 메운다. 충분한 성능, 예측 가능한 유지 비용, 그리고 개량의 자유도는 많은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해답이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 시장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자국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장차 공급자 쪽에 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계산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어느 한 진영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외교 전략을 유지해왔다. KF-21은 특정 강대국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지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인도네시아가 칸이라는 다른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진짜 고민은 전투기한 기종의 선택이 아니다.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떤 산업구조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KF-21은 이 질문에 대해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KF-21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미래이기 때문이다.